어, 제가 EBS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 앞에 설 때마다 되게 떨려요. 별로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카메라 앞에 막 수천 번 정도 선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앞에 설 때마다 되게 떨립니다. 그 떨림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날씨도 좀 그렇고 또 토요일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여기 와서 앉아 계셔야 하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놀랍게도 학생보다 학부모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학생은 별로 관심 없는데 부모만 애가 닳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애가 지금 올해 20살이고, 네, 저 이 반응 되게 좋아합니다. 둘째가 이제 예비 고3입니다. 근데 이제 둘 다 남학생인데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이 대학 가기 참 힘든 상황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 마음이 되게 와닿아서 늘 이렇게 떨리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늘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입시 설명회 다니면서 그 부모님들이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자. 그래서 제가 EBS에서 입시 설명회를 오래 하는 걸로 되게 악명이 높습니다. 60분짜리 막 옆에서 PD님들이 60분 해야 되는데 저 2시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부모님들 마음이 자꾸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하고 EBS 입시 대표 강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입학사정관들 위촉,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위촉을 받아서 입학사정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촉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이제 이 입시 설명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들은 이야기를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다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이고요. 중학교 3학년이면 학부모님도 중학교 3학년이죠. 이제 3년 후에 고3이 되시는 겁니다. 아까 장 박사님이 1교시라고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셔서 1교시 수업 잘 들으시고요. 졸지 마시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아이, 내 딸, 내 아들의 대학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사실 퍼즐에 가깝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 아니면 정말 퍼즐에 가깝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야기, 알 수 없는 단어들, 글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게 입시예요. 근데 이걸 읽는 규칙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읽는 규칙을 찾아내면 입시는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 규칙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나를 돋보이게 만들 입시 설명회. 그러니까 규칙을 찾고 원리를 찾아내면 입시는 되게 쉬워집니다. 저는 지금 중3들이 되게 복받은 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왜냐하면 지금 2학년에 비해서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지금 2학년은 내년 3학년 때 난리가 날 거거든요. 아직 다들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1학년은 예비 이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깔끔합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난 다음에 준비할 것도 선명해졌습니다. 원리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거 부모님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2022년도에 대입과 관련해서
1년 넘게 한 나라가 막 들썩들썩거리다가 결국 어쨌든 개편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읽는지 규칙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정시 비율 30% 이상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정시의 비율이 30%를 넘어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공고입니다. 말을 들으면 30%고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공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2018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정시로 들어간 학생의 비율이 35%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정시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시 비율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간 방법 중에는 정시가 35%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정시 비율을 낮추는 걸로 공고를 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읽히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정시 비율이 30% 이상 공고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30% 이상 공고해서 숫자를 다 계산해 봤더니 한 5,200명 늘어납니다. 정시에서요. 그 5,200명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나라가 시끄러웠던 거죠. 실제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비 고1들은요. 그걸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정시 비율 3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중3들 예비 고1은 조금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은 리플렛 중에 이제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리플렛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중학교 3학년 지금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고교 학점제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빼고요. 학점은 빼고 선택만 지금은 하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늘 언론에서 이제 2022학년도 개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이과 구분을 폐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이과 구분을 폐지했고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딱 두 영역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수학, 두 번째 과탐, 사탐입니다. 수학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탐구 영역이 1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 8개, 원과목 4개, 투과목 4개, 8개, 그리고 사탐으로 이야기를 하면 9과목. 그래서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선택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를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과를 진학할 학생이 사탐을 공부하고 문과 수학을 하고 공대를 왔습니다. 대학 교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수를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공업서 공대 수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단순한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대학은 공대 들어오고 자연계열 들어오는 학생들, 자연계열에서 들어야 할 수학,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들어야 할 과탐 과목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목적이 선명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을 뽑아야 한다라는 목적이 아주 선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대학 입학처장들이 모여서 협의회 중이거든요. 근데 가산점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계열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정시, 수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정시는 뭐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치고 싶은 과목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시의 비율은 30%입니다. 문제는 수시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계열 가는 학생, 그죠? 인문계열에 가거나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를 가는 학생이 갑자기 지구과학을 공부했다. 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공 계열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가는 거죠. 제일 단적인 예로 들면 17개 과목 중에서 가장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뭐냐면 생활과 윤리랑 사회탐구예요.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입니다. 가장 많은 선택자 수를 자랑합니다. 왜요? 쉬워서요. 쉬워서요. 당연한 거죠. 요즘 학생들은 쉬운 걸 열심히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택 과목 중에서 쉬운 선택 과목이 가장 선택자가 많습니다. 모든 문이과를 통틀어서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과의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과목인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몰릴 거라고 예상하겠죠. 누가요? 대학이요. 대학은 그걸 연구해야 우수한 학생을 뽑으니까요. 그래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평가가 제2 외국어도 절대평가가 됐습니다. 지금 영어랑 한국사는 이번에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그 상위권 학생들은 10분도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푸는데 20문제 푸는데 그냥 문제를 봤더니 답이 보이던데요. 이러면서 쭉쭉쭉쭉쭉. 제가 아는 저희 학교 이제 상위권 학생은 정확하게 6분 만에 다 풀고 그냥 24분 동안 앉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게 나와서. 근데 반면에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엄청 어렵게 나왔거든요. 제2 외국어가 절대평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인문계열 대학 중에는 제2 외국어랑 사회탐구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선택하는 게 사회탐구 한 과목이랑 바꾸어서 성적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똑똑한 학생들이 아무도 배우지 않는 제2 외국어를 시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어떤 고등학교도 가르치지 않는 아랍어를 시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찍었는데 1등급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찍거든요. 그러니까 20몇 점에 1등급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 다음 해에 2배의 학생이 아랍어로 뛰어듭니다.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평가로 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절대평가로 바뀌면 영어는 앞으로도 절대 쉽게 안 나옵니다. 무조건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영어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은 계속 어렵게 나올 겁니다. 힘든 건 힘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한국사는 쉽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2 외국어는 이제 선택자들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사탐은 상대평가고 제2 외국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제2 외국어는 시험 치는 학생이 극소수입니다. 서울대 갈 학생들만 시험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이제 거의 죽어버린 과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다른 과목의 다른 영역의 변별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지금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영어로 변별할 수 있는 걸 날려버렸거든요. 영어는 이제 그냥 2등급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변별 불가거든요. 탐구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 과목이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전체에서 놓고 보면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게 하나 줄었다라는 측면에서
뭐 환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패자부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 딱 두 가지거든요. 정시하고 논술 두 가지인데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논술 전형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집니다. 조금 남긴 할 텐데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성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대단히 선명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지금 중3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예비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지금 대학이 엄청 반발하고 있긴 한데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면서 대학이 지금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입학사정관들끼리도 지금 되게 말이 많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수상이 학기당 1개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학교에서 상은 여러 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정보를 제공하는 건 1개만 제공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겠죠?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대회란 대회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줄어들 겁니다. 공교육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방법이 되어버렸죠.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대회란 대회는 싹 없어질 거고요. 지금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대회만 살아남을 겁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대회 저 대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올립니다. 뭘 올릴까요? 가장 등위가 높은 걸 올리겠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올라가는 모든 상은 다 금상입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다 금상입니다. 수상 인플레가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조금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고등학교가 조금 잘못하기는 했어요. 고등학교가 대회를 막 엄청 풀어놓고요. 그리고 막 그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상을 막 엄청 줬거든요. 이 상은 우리 학교에서 대표적인 상입니다. 이러고 100명 참가했는데 막 40명씩 상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상인데 너도 나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떨어져 버리죠. 뭐 그렇게 문제점들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공교육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영향력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상을 넣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되게 좋은 상이고 훌륭한 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상입니다. 왜요? 내신 성적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목과 관련된 상은 크게 지금까지도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상을 만들 것이냐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금상을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학생부를 내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금상을 낼 거거든요. 근데 그 수상에 대해서 크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안에서는 엄청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자율 동아리가 학년당 1개가 기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메인 동아리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부에 입력되는 누구나 해야 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말고요.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이것저것 캐갈 수 있는 동아리가 고등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가 제가 70개 정도를 관리하고 이공계열에서 한 40개 정도 있으니까 자율 동아리가 한 1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 동아리까지 합치면 한 160개 정도 있습니다. 1200명 그러니까 800명의 학생이 160개 정도의 자율 동아리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상으로만 봐도 1인당 2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학년당 1개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0자로 제한되거든요. 입력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에서 정말 활발하게 무언가를 해내고 있던 활동 자체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이제 하나만 기록되니까 학생들도 하나만 활동을 하겠죠. 고등학교의 활동이 엄청 수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중3 학생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율 동아리에 대해서는 이제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는 동아리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어쨌든 봉사 관련 자율 동아리가 엄청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어쨌든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자율 동아리가 1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포기할 동아리가 뭘까요? 봉사입니다. 이상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부에 기록되어지는 동아리 가운데 첫 번째 자율 동아리로 봉사활동을 날려버릴 겁니다. 큰일 난 거죠.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 동안 봉사하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1개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동아리를 지원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논문 기재 금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논문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이 학생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소논문, 어쨌든 학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논문 활동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재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뭐가 됩니까? 소논문이 아니라 탐구보고서가 됩니다. 연구보고서가 됩니다. 그럼 대학도 거기다 대놓고 뭐합니까? 탐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적혀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들이 소논문을 쓸 만큼 능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서로 그냥 압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알 수밖에 없는 게요. 부모님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학사정관들을, 전국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은 매우 전문가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24명이 있거든요. 전임 입학사정관이요. 그러니까 월급을 정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직원 입학사정관이 24명이 있거든요. 그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8년입니다. 8년 동안 이들이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부 들여다보는 일을 합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아까 장 박사님이 서울대 200명 넘는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사정관들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학생부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그거를 판별해 주는 겁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매우 전문가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8년 동안 학생부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를 던져주고요. 개인정보 다 지우고 성격 이런 거 다 지우고 성적 이런 거 다 지우고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하고 물어보면요. 10분 정도 읽고 난 다음에 이 학생에 대해서 줄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95% 정도 맞습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뽑혀가는 학생의 성향이 대단히 비슷비슷합니다. 주변에 혹시 좋은 대학 간 학생들 아니면 근처에 국립대 간 학생들의 성향을 잘 보시면요.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고대를 간 학생들은 고대 스타일의 학생이 고대를 갑니다. 연대를 간 학생들은요. 연대 스타일의 학생이 연대를 갑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해서 뽑아 올리거든요. 소논문 기재 금지라고 해서 소논문을 나는 안 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생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소서는 3년 뒤의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에 대입 개편을 정리하면 사실 딱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3은 되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선명합니다. 대학 가는 방법이요.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요? 정시 열심히 공부해서요. 정시로 가는 방법. 두 번째요. 수시로 가는데 수시로 갈 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가냐? 학생부 교과로 가냐? 논술 폐지될 거고요. 적성 없어졌고요. 실기 전형이 극도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저기 정시라고 적혀 있는 30%는 여러분들 선배, 지금 중3의 선배들, 그러니까 지금 고1이 좀 많이 가져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재수생들이요. 9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수시 재학생 때, 고3 때 수시 6번 떨어지고 정시 3번 떨어져야 재수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고귀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고 공부를 합니다. 그들이 정시에서 재학생과 비교할 수 없는 성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일단 공부는 열심히 하되 저긴 잠깐 접어두고 재학생들은 뭐라고요? 수시요. 무조건입니다. 재학생들은 무조건 수시로 갑니다. 그게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갈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을 아무리 이렇게 선택과정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내보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만 바꿉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까 여러분들 팜플릿 받으셨던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클러스터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거점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그 거점 학교에서 모여서 수업하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광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을 테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겁니다. 순환 교사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될 건데 중요한 건 현재의 선택 과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선택 과목을 극도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선택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진로 선택입니다. 이 진로 선택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과목에 조금 심화되는 파트를 공부하는 과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과목에 조금 쉬운 파트를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 파트에는 여행지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이에요. 쉬운 과목일까요? 어려운 과목일까요? 쉬운 과목입니다. 다 아시죠? 네, 이렇게 쉽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 더 어려운 과목으로 갑니다. 이게 진로의 심층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문교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전문교과는 뭐냐면 이거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적용받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외고나 특목고에서 개설하던 과목이 전문교과입니다. 이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개설하기가 좀 쉬워졌거든요. 근데 이 과목은 말 그대로 전문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교과의 수준을 살짝 넘어서거든요. 이 표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세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살짝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전문 교과를 수강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가 될까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참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 제가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3년 동안 그 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에 가시면 2019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선생님 전문 교과가 없는데요? 입학하셔서 개설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학종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2022 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첫 번째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 교과를 얼마나 이수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한번 마음대로 봤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지금 제 아들이 고3, 중3이라고 생각하고, 고2지만 중3이라고 생각하고, 이 녀석의 3개년 동안 선택 과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경상계열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요 앞부분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지금의 상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이 그냥 갑니다. 학교 선택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에 들어가는데, 이 진로 선택에 보시면 쭉쭉쭉쭉 내려가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문교과입니다. 전문교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경제, 사회탐구 방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상계열에서 수강해야 할 전문교과가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대, 자연계열, 그 중에서 공대 계열을 한번 짜봤습니다. 공대 계열을 짜면 쭉쭉쭉 가서요. 저기 전문교과, 나머지는 일반 선택 과목은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고등학교 수준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시면 공대를 갈 거니까 심화수학은 해야 됩니다. 그죠? 밑으로 가시면 공대를 갈 거니까 물리학 실험, 그 다음에 융합과학 탐구가 조금 어려운 과목이거든요. 이런 정도로 공부할 수 있으면 아주 수준 높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거를 개설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심각하게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팜플렛 보셨던 것처럼 그걸 개설해주는 고등학교에 가서 연합강좌 들으시면 됩니다. 그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거 클러스터 고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뽑아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 가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대학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안 들었을 때의 어느 정도 불리함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노력하지 않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찾아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로 깔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리 1을 수업을 들었는데 9등급이야. 근데 학생부에 물리학 실험 융합과학이 있어. 저기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거 좀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봅니다. 2019학년도에 수시의 비율이 76%였습니다. 76%였는데 지금 이제 고3, 예비 고3의 수시의 비율이요. 77.3%입니다. 이상하죠? 지금까지 언론에서 정시 늘린다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고3도 정시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예비 고3도요. 정시가 줄어듭니다. 77.3%는 역대 수시 비율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이 수준으로 지금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이긴 할 겁니다. 76% 정도 수준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중3 학생들도 정시,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시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정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간다라고 전제를 깔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를 가서 뭐 돈 내고 배워야 된다라고 전제를 깔기 때문에 자꾸 정시를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요 수준 그대로 갑니다.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입시라고 하는 것을 읽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입시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40%요. 그죠? 전체에서 42%를 뽑습니다. 수시 학생부 교과로요. 교과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신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중학교 내신 생각해 보시면 안 되나? 고등학교 내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어디에 보낼 건지를 미리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준비하는 게 달라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에서 42%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등학교로 딱 바꿔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43%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학생들의 선호가 매우 높은 학생들의 선호가 매우 높은 대학은 학종이 절반 정도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부 교과는 어디서 뽑냐면 지방 국립대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내가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신에 완전히 목숨 거시면 됩니다. 부산대, 경북대 막 전부 다 1000명 단위로 뽑거든요. 지방의 국립대는 학생부 교과로 1000명 단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거기야 라고 생각하면 내신에 목숨 거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저 고등학교를 저 대학을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방법이요. 왜냐하면 저기 끝에 한번 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몇 %요? 7%요. 거의 안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가 달라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요.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개 학기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의 성적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서 필터링을 합니다. 성적 순으로 소팅을 쫙 해주거든요. 그래서 1등부터 그 등수까지 정원 숫자까지 합격시킵니다. 예를 들어 5명 뽑는다 그러면 5명 짝짝짝짝짝 평균 내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에 있는 선호가 높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대학은 1점대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뒤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로 갖고 왔네요. 제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그 평균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등급이 1.28입니다. 자, 합격한 학생의 평균이 1.28입니다. 국영수 4,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니까 문과겠죠? 그러면 반영하는 과목이 국영수 4입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대체로 7과목 정도, 6과목이나 7과목 정도를 학생들이 국영수 4를 듣습니다. 6과목이라고 보면요. 5개 학기니까 30과목이고요. 30과목에 111111111 받다가 2등급 2개가 나오면 1.28입니다. 대학 가기 참 쉽죠. 2등급 2개만 받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1등급 받으시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쓸 수 있는 학생이 일단 국한되고요. 제한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좀 다릅니다. 국립대는 왜냐하면 1000명 단위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단위로 뽑으니까 1이 안 나와요. 평균이 1.7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거든요. 그 전국에 2322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내신 1등급만 쫙 모아도요, 다 돼요. 그러니까 1이 안 나오는 거죠. 지방으로 넘어 1000명 단위가 되면 일단 2등급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선호도 높은 대학은요. 선호도가 조금 낮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요. 1등급대입니다. 1.6,
그다음에 조금 안 나오면 1.8 요 정도 됩니다. 이 15개 대학 아래로 있는 대학들도요. 1.8 정도 나옵니다. 교과 전형은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학생들 별로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신이 올 1등급이 된 학생이 내지는 1.2인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이유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답이 없습니다. 재학생들은 학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 준비를 정말 잘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 대학 가는 거 왜 이렇게 쉽죠? 전 2등급 2개밖에 못 받았어요. 뭐 이 정도면 내신의 목숨 걸어도 좋습니다. 인정해 드릴게요. 111111112 1111112 이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드러나냐면요. 재작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공부를 잘하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가 드러났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자기소개서 없고 추천서 없거든요. 내신 안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을 안 보거든요.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내신만 보니까요. 내신만 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전국에 111들이 다 모였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국영수사, 국영수과 올 1등급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아들 내 딸은 아닌데. 그죠? 아까 여기 화면에 수능 만점자 나왔잖아요. 그죠? 만점자 왜 이렇게 많은지. 이번 가채점 결과 지금 이번 수능도 불수능이라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가채점 결과로는 전국에 6명 정도가 만점자가 나왔거든요. 국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1등급 컷이 86점이라고 그러는데 만점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아들 내 딸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켜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 47%고요. 논술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비 고1들은 논술이 없으니까. 한 2,000명, 3,000명 정도 남을 것 같기는 해요. 한 두 해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 4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아니면 학생부 종합인데 딱 놓고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가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 고려대학교 400명인데요. 과별로 나누면 한 과에 많은 과가 한 4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합이 어떻게 나올까요? 매우 높게 나오죠. 고등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1111112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디 쓸까요? 학생부 교과로 고려대를 써야죠. 쓸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성적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울대도 쓰고 연대에 3개 쓰고 고대에 2개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학생부 교과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말씀드렸죠? 내신이 그런 학생이니까 그래요. 그죠? 내 아들 내 딸이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죠? 내신에 어쨌든 교과 전형의 유형을 보시면 교과 100%가 있고요. 교과 100%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내신만 집어넣어서 돌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교과와 비교과인데 중앙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앙대가 비교과를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비교과를 그냥 출석이랑 봉사활동만 넣습니다. 사실 비교과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만점이 출석, 무단결석 3일 이하면 만점입니다. 중앙대학교를 쓰는 학생이 무단결석이 3일 이상일 리는 잘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 만점 맞습니다. 봉사활동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해야만 합니다. 좀 의미 없는 걸 만들어 놓고 내신 100%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내신으로만 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면접을 병행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대체로 면접을 병행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을 100% 믿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3배수를 뽑아서 면접을 보서 이렇게 가는 걸 단계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 내신으로 필터링 하고요. 2단계 3배수 뽑아서 면접으로 보는 걸 단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형은 뭐냐면 이번에 이화여대가 교과전형을 일괄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신 점수랑 면접이랑 합산해서 한꺼번에 성적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400명 뽑는데 1반계 고등학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1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안타깝게도 남학생은 못 가죠. 여학생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전형입니다. 1반계 고등학교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형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형에서 일괄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원서를 쓴 모든 학생을 면접합니다. 40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4대1 정도 되거든요. 1600명을 전체를 면접을 했습니다. 대단한 학교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괄형으로 바꿨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과연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1.27 1.17 1.17이면 2등급 1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이상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모든 과목을 올 1등급으로 캐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1.17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전형입니다. 쓸 수 있다면 행복하신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대 학생부 교과 전형 평균 내신 3.7 정도 됩니다. 지방공립대는 내신으로 1000명 단위를 뽑기 때문에 확 떨어집니다. 고민해 볼 만하시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들의 노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서울대 홈페이지 서울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그 밑에 학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친절하게 책을 만들어 줬습니다. 사진 찍으셨으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겠죠? 서울대학교에서 홈페이지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읽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 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저는 다 읽었어요. 저는 직업이 한숨을 쉬면서 직업이 이래서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지 이러면서 다 읽었습니다. 한 자도 빠짐없이. 근데 제가 나중에 암 걸리면 이 책 때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부터 힘들죠.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답변이 뭘로 나오냐면요. 지금 서울대학교에 간 학생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답변이 쭉 나옵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나도 궁금하네요.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요? 공부할 건 다양합니다. 정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읽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냥 표준 대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대답이 쭉 이어집니다. 와우. 어떤 과에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 보세요. 앞에 거 빼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세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뭐지? 읽을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학교에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이 뭘까요? 책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정말 제가 이 책 다 요약해드린 겁니다. 이 책 읽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가이드북의 핵심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랍니다.
서울대학교에 간 학생이 맞나 싶을 만큼 자꾸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깊게 하라입니다. 그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네. 학종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학생은 대학이 인재상으로 나타내거든요. K대학 예시입니다. 어느 대학인지 아시죠? 요거 다음에 나오는 대학입니다. 방금 암 걸릴 것 같은 책 만들어낸 학교 다음에 있는 학교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부 입학사정관이라면 이런 학생 뽑으실래요?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뽑으실래요? 뽑는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뽑으면 큰일 납니다. 뽑으면 큰일 납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어떤 학생을 뽑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더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에 보다가 이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하나구나. 맨 마지막 겁니다. 장난 아니죠? 용기가 가상한 대학입니다. 아니 물론 모든 대학이 이런 학생을 뽑고 싶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런 학생을 뽑고 싶을 겁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근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K대학은 용감하게 입학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첫 페이지를 이걸로 장식했습니다. 이야. 그럼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대학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학생일까요? 되게 단순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의 내용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1번 항목의 인적사항, 이제 부모님 이름이 적히는 곳입니다. 부모님 이름, 성함이 이렇게 적히는 곳이고요. 두 번째 학적, 여섯 번째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일곱 번째 가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고요. 여덟 번째 교과, 아홉 번째 독서, 열 번째 행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건 7, 8, 9,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뭘 보냐면 요 놈을 봅니다.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내신입니다. 근데 내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인데 대학이 제일 중점으로 보는 항목입니다. 누가 적을까요? 수업하는 선생님이 적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생부 전체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적을 수 있는 난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등학교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면 뭐밖에 볼 수 없어요? 이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한양대학교가 학종에서 내신을 안 봅니다. 진짜로 안 봅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안 봅니다. 프로그램상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양대학교 뽑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의 뽑히고 난 뒤에요. 한양대가 이거 밝히는 거 되게 싫어하면서도 밝히는데 뽑히고 난 뒤에 학생들의 그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스펙트럼을 발표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등으로 들어간 학생들의 내신은 얼마일까요? 1위요.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1은 항상 있다니까요. 1위요. 5개 학기 동안 전 과목을 1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학생. 꼴찌가 관심사였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꼴찌로 문 닫고 간 학생의 내신 성적은 얼마일까요? 8.2입니다. 8.2요. 그 위의 학생 7.8이요. 그 위의 학생 7.6이요. 어디요? 세부특기. 내 수업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한양대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고, 한양대랑 서울대가 학종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고교생활 가이드북 막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지루한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독서입니다. 독서. 제발 책 좀 읽으시라고. 그래서 독서활동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는 책은 학생부에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홍길동전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할 때 저희 반 학생이, 저는 학생부에 뭔가를 적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학급 프로그램도 많이 하거든요. 악계독이라고 해서 아침을 깨우는 독서, 아침에 20분 동안 무조건 독서를 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20분은 독서입니다. 거기에 홍길동전을 들고 왔더라고요.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요. 무슨 책 읽고 있니? 홍길동전이요.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니 완전 어려워요. 아휴, 수준 있는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우수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랑 똑같은 단어라고요? 졸업 후에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수함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우수함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의 학생들한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교생활 중에서 의미 있는 경험은 뭐니? 너 스스로 무슨 공부해봤니? 공동체 의식 가지고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봤니? 마지막으로 적극적이면 지속적이면 노력했니? 마지막으로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니? 선생님, 저희 학교는 그걸 안 해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진짜입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저희 지역은요, 그런 게 일절 없어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여건을 극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 주도적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러한 6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질문에 부합하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우수함의 요소를 확정지어서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학인전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1교시 수업하는 거 같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 학인 전발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제가 이제 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중3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희 학교의 진학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우수해지거든요. 여기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맨 위에 유시민 작가가 있고요. 맨 밑에 진중권 교수가 있습니다. 고정하죠. 중간에 사람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시민 씨가 왜 와? 진중권 씨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한다고? 박노자 교수는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비정규직의 서름을 안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지금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로 왔습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학생들과 뭘 했냐면요. 맨 위에 거.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뭐 할래? 데리고 와야죠. 안 된다는데 해봐야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도전 정신이요. 우수함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데리고 올 거야? 이 사람들 어떻게 데리고 올 건데 도대체? 편지를 썼습니다.
15명의 학생이요. 15명의 학생이 이 작가들의 책을 여러 권 읽고요. 자기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하고요. 그리고 손편지를 씁니다. 선생님과 함께 토론을 한 거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고 감동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여건이요. 광주? 어렵죠. 이런 사람들 오라 그러면 너무 먼데요. 어떡하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유명한 분들이 한두 번 저런 편지를 받겠어요. 근데 왜 왔냐면요. 이 편지의 내용이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이 이 부분을 끝까지 파고 들어간 겁니다. 질문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 질문에 반해서 온 거거든요. 기획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출발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우시면 여기 오늘 앉으셨던 분들 있잖아요. 앉으셨던 분들, 교육감님도 계시고 저기 광주여대 총장님도 계시고요. EBS 사장님도 계시고 편지를 쓰세요. 가능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자기 주도적인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저 사람들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저의 목표는 저 사람들이 특강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거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특강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의 특강을 들었다고 내가 우수해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윤윤구의 특강을 들었으니까 모두 다 좋은 대학 가겠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특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과정이 우수한 겁니다.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죠. 확인 전발.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인성이고, 세 번째는 전공적 합성이고요. 네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뭐요? 학업 성취도요. 다른 말로 뭘까요? 내신이요. 근데 내신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것들이 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 근래의 대학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탐구활동입니다. 이 학생이 한 분야를 얼마나 깊게 나아가고 있느냐. 이걸 봅니다. 인성이요. 인성은 학생부로 못 봅니다. 종이로 예절을 책으로 예절을 배웠어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인성 못 봅니다. 인성은 언제 볼까요? 면접 때요. 그죠? 교실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그 고등학생한테 학생부에 뭐라고 적어줄까요? 활발하며라고 적어줍니다. 이빨 꽉 깨물고 활발하며라고 타자를 칩니다. 제가 한 말에 막 처음부터 끝까지 꼬치꼬치 어마어마하게 핏대를 세우면서 공격하는 그 여학생한테 종합의견에다 뭐라 쓸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입학사정관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좀 마음이 통하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랑 다 마음이 통해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에 절대 그런 문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문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인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전공적 합성이요. 이 전공적 합성이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게 대학마다 조금 달라요. 학업 역량 중에서 이 전공적 합성을 조금 다르게 계열 전문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공적 합성입니다. 전공적 합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전공과 관련된 이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니? 전공과 관련 활동을 얼마나 했니? 어떤 경험을 전공과 관련된 걸 했니?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전공적 합성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돼. 초등학생이냐고요. 이게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은 병원에서 해야 돼.
의사가 납득이 될까요? 안 돼요. 납득될 수가 없어요. 의사에게 필요한 전공적합성이 병원에서 길러진다고요? 왜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되게 수준 낮은 거예요. 안 됩니다. 어떤 활동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상위권 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은 축구 동아리를 하는 학생이 없겠네요. 축 감각이 탁월하며 전공적합성은 체대를 가야 되나? 맞잖아요.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이 댄스 동아리 소속이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걔들은 전공적합성이 빵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전공적합성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아리나 봉사활동이긴 해요. 근데 되게 수준 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사가 될 거니까 병원에서 봉사활동. 이건 정말 수준 낮은 거죠. 제가 작년에 대학을 보낸 학생이요. 이 학생은 축구에 미쳐있는 학생이에요. 동아리가 축구 동아리입니다. K대학을 갔어요. 아까 그 졸업 후에 대학을 빈내를 할 학생 뽑는 그 대학을 갔습니다.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메인 동아리가 축구고요.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자율 동아리를 2개를 만들었어요. 축구 자율 동아리요. 축구. 이 학생이 3년 동안 뭘 하냐면 골키퍼만 했어요. 전 선생님이 공 들어오는 걸 막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죠? 거기 1학년, 2학년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슛을 막는 감각이 탁월하며 막 이런 거 적혀 있었거든요. 3학년 저 동아리 거기에다가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뭘 적었냐면 이런 걸 적었습니다. 3년 동안 축구에서 골키퍼 활동을 하면서 골키퍼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너 어떤 능력이 길러졌니? 막는 능력?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막는 건 대학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데? 뭘까요? 축구 골키퍼가 가져야 될 가장 탁월한 능력은 뭘까? 선생님, 저는요, 골키퍼는 운동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선수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걸 학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걸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너는 축구를 하면서 거시적 안목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학과를 가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공적합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포인트가 어떤 활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역량이 길러졌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을 열심히 막으면서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면서 내가 막아야 할 공이 어떤 방향에서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역량 중심이라는 거죠. 능력 중심이라고요. 활동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은 무조건 능력 중심입니다. 역량 중심이에요. 나의 전공적합성은 활동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학 사정관 전형까지 포함해서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10년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웬만한 고등학교에서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활동 다 해요. 그 활동 그 고등학교에서만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없어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활동에 통해서 내가 어떤 역량을 뽑아냈냐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발전 가능성.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특별히 경험의 다양성을 강조하는데 이 경험의 다양성은요. 독서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독서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한 학생을 뽑겠다.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예비 고3, 예비 중3이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영역들이 어떻게 학생부에서 체크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은 어디서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로에서도 조금 심하게 보고요. 동아리에서도 살짝 봅니다.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은 어디에서 보냐면 수상에서 좀 깊게 봐요. 수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로에서도 좀 중요하게 보고요.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이야기요.
두 번째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어디서 보니? 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이 전공 적합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파트가 독서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냐는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수준이 낮은 학생은 수준이 안 되는 책을 읽고요. 지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지적 수준이 높은 책을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이 책을 읽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으세요. 저희 집은 책 4권을 사거든요. 저랑 와이프랑 큰아들, 작은아들이 항상 똑같은 책을 읽습니다. 책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중학교 3학년 특히나 남학생이요.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큽니다. 같이 책 읽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전공적 합성이 확 길러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상담? 제일 중요한 건 물음표입니다. 눈치 못 채셨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물음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그 궁금함이 수업에서, 독서에서, 토론에서, 진로에서, 봉사에서 막 드러나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그 궁금함이 활동으로 연결되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20년째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질문이 없어집니다. 궁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이 아이가 뭔가를 필요로 하기 전에 이미 채워줬거든요. 한글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한글을 가르쳤어요. 수학을 좀 공부를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채워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궁금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궁금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엇이 궁금하니? 함께 고민해보자. 그러면 방향이 확 틀어집니다. 궁금한 거. 그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고등학교 생활 전체를 관통시키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사례입니다. 서울대학교 아로리 웹진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인데요. 잘 보시면 이 학생 문과로 간 학생입니다. 잘 보세요. 부모님들의 상식과는 다른 게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사회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1학년 1.5, 2학년 2, 3학년 3. 놀랍죠? 근데 이 학생은 서울대 정치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왜? 내신 성적이 떨어졌는데? 특히나 전공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할 사회 과목이 떨어졌는데? 왜? 이 학생은 학생부 전체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쭉 간 학생입니다. 뭘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거창한 질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3년 내도록 고민한 학생입니다. 장난 아니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신 성적이 좀 떨어져도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됩니다. 왜요? 대학 교수들은,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치열한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을 알아봅니다. 반드시 1차 통과시킵니다. 와서 질문을 하죠. 그래서 넌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고등학교에 가시면 이제 보게 되는 학생부 세특 행발 내용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회장으로 학교 학생 임원 수련회에 참가해서 새로운 임원들과 교류하면서 2학기 쭉쭉쭉쭉 엄청 많잖아요. 꽉꽉 채워져요, 학생부가. 근데
대학에서는 이거 지금 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대학이 학생부를 평가하는 방법은요, 4가지 정도라고 순서 단계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학교 행사가 뭐야? 그 다음에 그 학교 행사의 세부적인 활동이 뭐니?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뭐야? 마지막으로요, 뭐가 들어가요? 학생이 뭐 했니? 근데 앞에서 보셨던 거요, 학생이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그걸 전부 다 지웁니다.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학부모님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부 출력해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막 본다고. 21세기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봐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뭐가 되어 있냐면 유사도 검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들 전부 다 필터링 됩니다. 앞에 문장 나왔던 거요, 싹 다 지워지거나 형광펜으로, 형광펜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문장. 그러면 이 학생은요, 앞에 이렇게 많은 글이 있는데 전부 다 형광펜 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여기에 보시면 이 평가 기준에 따르면 학생 역량을 발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빵점이 나오죠. 평가할 수 없음이 됩니다. 근데 학생이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밑에 협동심을 키웠대요.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이 학교 전반의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 과대 포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부모님, 특히 남학생들은요, 여학생은 꼼꼼히 좀 챙기긴 하거든요, 자기 스펙을. 근데 남학생들은 정말 안 챙겨요. 꼭 챙기셔야 됩니다. 학생부를 보면 뒤집어질 겁니다.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책 읽었잖아. 아, 맞다. 저 부산 사람이거든요. 까먹었다. 너 봉사활동 이거 했잖아. 아, 맞다. 입력 안 됩니다. 그때 확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특 내용을 들어가는 게 내 아들, 내 딸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이야기, 내 아들의 이야기, 내 딸의 이야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적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어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그 활동을 해야 돼요. 특정 활동.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질문하기요. 전략을 잘 세우시면 돼요. 이런 전략을 꼭 세울 필요는 없는데 샘플로 제가 사용하는 전략, 제 아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고3이니까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죠. 제 아들 공부를 좀 못하거든요. 둘째는 공부를 좀 못하니까 이 학생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기 위해서 너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미술 선생님, 전공이 의상 쪽으로 꿈꾸고 있으니까 미술 선생님과 사회 선생님, 그중에 철학 선생님 있으면 가서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가서 질문해. 모든 수업 내용에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서 반드시 질문해. 그리고 대답을 적어와. 아빠한테 제출해.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선생님 오늘 수업 완전 좋았어요. 이건 이제 인간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죠. 완전 좋았어요. 선생님 오늘 이 수업 진짜 좋았는데요. 제가 이거 궁금해요. 한 학기가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그 학생은 인이 박힙니다. 뭐라고 인이 박힐까요? 궁금해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학생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기주도적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학생이 발휘한 역량을 발휘한 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교사평가 나오겠죠.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날 귀찮게 하는 질문을 했어. 근데 진짜 질문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더라. 그러면 우수함을 증명한 거예요.
이제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것도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의견단에다가 차별화된 도전, 이거 정말 상투적인 말들이 좀 많거든요. 차별화된 도전, 투철한 봉사,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이렇게 했어요.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동아리 있고 예체능 소질이 있고 많은 독서량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3학년 수학 담당 교사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새로운 문제 풀이를 시도하고요. 심화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차별화된 도전에서 출발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로 가죠. 맨 마지막에 이것이 모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 풀이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새로운 것을 도전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준 겁니까?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이 순차적으로 꾸준히 증명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걸 전략을 만드셔야죠. 이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요. 얼마든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아들한테 시키고 있는 일. 그거 몇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드문 일일 거란 말이에요. 별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자기소개서입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꼭 쓰라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중3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써보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시간을 돌아보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어떤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이냐. 그래서 고등학교 땡땡 어떤 분야 전문가가 될 것이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너의 질문이 뭐니? 네가 뭘 궁금해하니? 그러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파고들면. 두 번째요. 1번은 학업 역량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가 핵심이라면 자소서 2번 항목은요. 어떤 활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네가 어떤 활동을 했어? 그 활동을 통해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뭘 얻었니예요. 무엇을 얻었니? 어떻게 성장할 거니? 이게 포인트거든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장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성 영역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네가 어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글을 써보면 돼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것만 이거 꺼낼 때마다 이거 꺼낼 때마다 부모님들이 사진을 열심히 찍더라고요. 사진을 열심히 찍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집에 가서 주문을 합니다. 제가 책발로 나온 것 같아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뭘까요? 아들과 딸의 손에 쥐어줍니다. 읽어. 윤중구 쌤이 읽으라 그랬어. 대학 간대. 그 학생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책을 책장에 꽂아 놓을 겁니다. 절대 읽지 않죠. 어떻게 해야 읽을까요? 같이. 부모님들 책 여기서 몇 권이나 읽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게 단순하죠. 같이 읽으세요. 어려우시다고요? 그러면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청소년을 위한 이 붙은 책이 있습니다. 미리 읽으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좀 아는 체 하시면 되잖아요. 읽으세요.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쓴 책이거든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이런 책들을 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2018년부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책들이 베스트 6입니다. 그런데 왜 1번이 똑같잖아요. 왜 1번이 똑같을까요? 사진을 찍어 가셨으니까요. 내년에 1등 책 뭘까요? 미움받을 용기요. 왜요? 사진 찍어 갔거든요.
서울대가 발표하는 순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놀랍죠? 근데 왜 발표를 할까요? 서울대가 그만큼 책 읽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입시 전문가는 이거 안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놈입니다. 자기소개서 4번에 내용 기재 건수가 42,000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3 하면 3권씩 쓰는 거니까 3 하면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 총 기재 권수가 몇 권이냐면요. 14,000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책에 자기가 읽은 책을 쭉 쓴 책들을 나열해 보니까 14,000권, 거의 15,000권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5,000권의 책 가운데서요. 오로지 나만 읽은 책. 그게 몇 권이라고요? 9,500권이요. 베스트셀러 의미 없습니다. 그 책 읽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9,500권에 오로지 나만 읽은 책의 공통점은 뭘까요? 전공에 깊이 들어간 책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손대지 않을 책이요. 작년에 제가 보낸 학생이요. 야구에 미쳐 있는 학생이요. 그 학생이 학생부에 올린 책이 뭔지 아세요? 야, 넌 그 책 읽고 싶냐? 막 이랬는데 제가 뭘까요? 메이저리그 통계사요. 야구 통계사를 읽고 있더라고요. 와, 그거 한 권일걸요? 자기의 우수함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깊이 있는 것까지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예비고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모님, 이걸 보시고 집에 가서 아들, 딸내미 붙들고 자, 공부하자 라고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진짜로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라고 아버지가 너 공부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녀가 공부할까요? 얘들은 프로 학생입니다. 부모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 학생입니다. 학생 10년 차예요. 공부하는 척에 이들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아무리 자세히 보고 있어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오른쪽 밑에 있는 카톡 창만 아니었어도 깜빡 속을 겁니다. 공부하는 척 합니다. 부모님이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면 프로 학생로가 돼가지고 진짜 공부하는 척 대가예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고 같이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앉아 있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서울대학교를 진학한 학생들의 공부 시간하고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의 공부 시간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반짝, 반짝,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이 겨울방학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겨울방학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시냐면 지금 중학생들 부모님들도 같이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과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앞서서 자녀를 조금 더 큰 애들을 키워봤잖아요. 공부하는 학생과 20년 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딱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가 되는 학생은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이고요. 시간 관리가 안 되는 학생은 프로 학생입니다. 공부하는 척의 대화가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완전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한다. 근데 엄마가 방문 열 때 후다닥 했단 말이야. 시간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에 방금 보여드렸던 거죠. 꾸준함을 보이셔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앉아 있어야만 해결될 문제입니다. 진로는 1학년 때는 무조건 넓게 가세요. 넓게. 아주 넓게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요.
그 파트에서 조금 더 깊게. 3학년 때는요, 그 파트에서 가장 깊음. 예를 들면 의사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진로희망에 의사 적으면요, 이건 진짜 개념 없는 학생이에요. 아무도 안 뽑아줘요. 어떻게 해요? 1학년 의사, 2학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 3학년 때 흉부내과. 그러면 진로의 심층성이 나타나겠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1학년 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의사라는 진로에 맞는 활동. 2학년 때 해야 될 건요, 내과 의사라는 진로에 맞는 활동.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넓고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반도 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반도 못했다니까 저기서 막 웃었어요. 제가 여러 부모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학생부 누가 기록하게 해요? 선생님이요. 전략적으로 자기 인생의 멘토 교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그거 1학년 때부터 시켰거든요. 지금 1학년 때 그 두 분 선생님이 이 아이의 정말 멘토가 돼서요, 엄청 신경 써주세요. 지금 2학년 때 하고 있는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무조건 좋은 대학 갑니다. 인생 멘토 교사를 만들 것. 그게 학생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두 분 이상이셔야 됩니다. 한 명은 안 믿어주거든요. 한 명은 절대 안 믿어줍니다. 아까 3년치 보여드렸죠? 세 개 학년 동안 일관된 이야기가 나와야 이 학생의 진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명, 가능하면 학년별 2명을 추천드립니다. 자기 인생의 멘토 교사를 만드는 것. 그러면 정말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